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만화통에서 여러분들과 생명과학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은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이고, 이 첫 시간에는 바로 무슨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냐? 우리 많이 공부한 내용이죠. 생명현상의 특성. 어떤 과목이든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정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핵심인지에 대해서 쭉쭉 집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에는 총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6가지의 특성을 다시 한번 2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분류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개체 유지 현상의 특징으로 첫 번째 분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종 유지 현상의 특징으로 두 번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개체 유지 현상은 나 자신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생명체임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의 개체 유지 현상의 특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종종 유지 현상은 내가 자손을 낳기 위해서 생명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야지만이 종족을 낳을 수 있느냐,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종종 유지 현상의 특징입니다. 모두 다 개체 유지 현상, 종종 유지 현상 2가지의 현상이 모두 다 결합돼서 내 몸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 내가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무생물체라던가 다른 외계 생명체 아닌 그런 물질이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개체 유지 현상부터 하나하나 찝어가 보도록 하죠. 개체 유지 현상에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포로 구성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세포가 아니면 이건 생명체가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물질대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물질대사,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이제 내가 생명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결과 이제 항상성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바로 반응을 한다던가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생명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이 발생과 생장, 각각 어떤 차이점은 있지만 그 차이점을 우리 발생과 생장 자세히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할 것이고, 발생과 생장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개체 유지 현상의 특징, 첫 번째 분류에 속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종종 유지 현상의 특징, 생식과 유전, 생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형질과 동일한 자손의 형질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생식과 유전. 그 다음 적응과 진화, 오랜 시간 동안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적응을 하고, 내가 아닐 수도 있어, 혹은 자손들이 더 긴 후대의 자손들이 적응을 하고 그 결과 이제 진화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종종 유지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이 2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야지만이 생명체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생명현상의 특성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6가지의 특징들을 각각의 예로 두고 얘네들 중에 어떤 특징에 속하느냐, 그리고 선지와 함께 문제의 자료와 선지와 함께 얘네들을 맞췄을 때의 같은 현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특징이죠. 자, 포인트들을 집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세포로 구성, 이게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포로 모든 생명체는 구성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단세포 생물 혹은 다세포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든 아니면 아주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거는 생명체의 조건 첫 번째를 충족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포는 그럼 무엇이냐?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서 가장 기본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세포로 구성부터 다시 한번 갈까요? 지금 여기 에어컨 때문에 소리가 잠깐 들어가가지고요. 네, 정의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포로 구성 정의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생명체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가장 과학적인 정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과연 어떤 게 세포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냐면 세포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위쪽에다가 당겨서 세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포는 무조건 그 조건에서 세포막이 지우고 싶어요.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조건을 찾아내야 돼요. 세포막. 자, 만약에 세포막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세포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주면 된다는 거죠. 일단 과학적인 정의는 구조적, 기능적 당위이다라고 하겠지만 문제를 풀 때에는 세포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명현상의 특성과 단원을 맞물려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걔 같은 경우는 세포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세포의 구성에 대한 특징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세포 다음 특징 물질대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물질대사는 무엇이냐? 우리 과학의 정의대로라고 한다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은 몸 밖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대사가 아니에요. 몸 안쪽에서 생명체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안쪽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하고요. 자,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뭐 큰 덩어리가 작게 쪼개졌다 이런 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죠. 그냥 크기가 줄어든 거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원래 반응물보다 이제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생성물은 완벽하게 새로운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뉴한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대사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화학 반응에는 합쳐지는 합성 반응, 그리고 나눠지는 분해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혹은 분해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물질대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합성이 됐다라던가 아니면 분해가 됐다라던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용어들이 나오게 된다면 문제에서 이것은 물질대사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콕 집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물질대사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빠르게 화학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죠.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바로 효소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를 하고 내 몸 안에서 이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다. 이런 물질대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 유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빛이 밝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바람이 분다던가 이런 식으로 환경이 갑자기 변화하게 돼요. 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 몸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결과 항상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두 번째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항상성은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자극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혹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유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조절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조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 몸 안의 성분들을 혹은 이제 상태들을 조절한다. 이런 예가 나왔으면 우리는 항상성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항상성 찍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들을 여기에 빛의
반사라던가 아니면 뭐 굴광성도 나오고 있고요. 기출에서는 파리지옥의 상태, 파리지옥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자, 벌레가 들어오게 되면 입을 닫게 되는 거죠. 벌레가 들어오는 게 바로 환경 변화이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 미모사 잎이 또 나오고 있죠. 뭐 기출에선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자, 미모사 잎이 있는데 이렇게 벌려져 있다가 내가 건드려요. 외부에서부터 건드리게 되면 얘가 쭉 오므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렁이도 많이 나오고 있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지렁이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꿈틀꿈틀 어두운 곳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 그것들이 모두 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 항상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냐면 삼투압 조절. 삼투압을 생명과학에서는 쉽게 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 몸 안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항상성이죠.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죠. 그 다음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당량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하거나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항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을 하게 되면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더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개체 유지 현상 중에 마지막이죠. 발생과 생장이 있어요. 자, 발생은 무엇이냐면 다세포 생물에 쭉 읽어보면 다세포 생물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부터 생성된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점점 분열되고 변화하여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졌죠. 하나의 세포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발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개구리도 수정란의 상태에서 올챙이를 지나서 개구리까지 되는 것. 자, 수정란에서 올챙이까지를 여러분들이 발생이라고 생각하고 올챙이에서부터 개구리까지를 생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올챙이가 어릴 때의 상태고 개구리가 어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와 어른의 상태가 완벽하게 사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생겼어요. 눈, 코, 입, 팔, 다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크기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크기만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은 어릴 때의 상태 혹은 수정란의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완성된 개체가 될 때까지 모습이 계속 변해서 이제 완벽한 모습을 갖기까지를 우리는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에서부터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우리는 발생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 이외에도 우리 변태 과정들을 이제 기출의 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태 과정들도 원래 번데기가 됐다가 성체가 될 때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갔을 때의 모습이 다르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발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사람들처럼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완전히 성체의 모습에서 완벽한 모습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모습까지로 변하는 것은 생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두 개를 서로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기출에서는 발생과 생장을 굳이 구분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행히도 발생이 나왔으면 생장이 뭐 선제에서 빠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꼭 나눠서 기억을 하시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얘네 둘은요 무조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되거나 생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정란에서부터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생체가 되고 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체 개체에서부터 점점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자라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발생과 생장 세포 분열이 꼭 동반돼야 된다. 생장에 대한 대표적인
오답이 무엇이냐면 석순과 같은 거예요. 자, 석순 같은 경우는 죽순이랑 석순이랑 같이 비교를 하게 돼요. 죽순 같은 경우는 대나무의 순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생장이에요. 그런데 석순 같은 경우는 우리 석회 동굴에서 이제 석회 성분들이 쌓여서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석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석순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생장이 아니고 당연히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발생과 생장 공통점 세포 분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 유지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종족 유지를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생식과 유전이죠. 생식 같은 경우는 종족 유지를 위해서 자손을 남기는 행위들을 우리는 생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의 모습에서 자손의 모습이 서로 형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버이의 형질을 자손한테 이어가는 것. 형질이라고 한다면 형태와 성질이에요. 엄마의 형태와 성질, 아빠의 형태와 성질이 자손한테 이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에 속한다. 내가 자손을 낳는 행위 자체는 생식이고, 그 다음에 유전은 닮아가는 것이 이제 유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생식에서는 두 가지의 생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성생식과 그 다음에 유성생식으로 나뉘게 되죠. 우리가 세포가 처음 세포로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두 가지로 나눈 적이 있는데, 나눈 적 있죠? 이 앞에, 바로 앞에. 자,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바로 단세포 생물들이 주로 이제 무성생식을 하게 돼요. 암수의 구별이 없는 애들. 다세포 생물들도 당연히 무성생식 하는 애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란 얘기고, 자,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분법. 자신의 몸을 절반으로 쪼개서 두 개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출합법. 자신의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팔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서 뽕 하고 빠져나가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출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분법이나 출합법 같은 경우도 무성생식, 우리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유성생식은 당연히 내 몸 안에서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수정란을 만들어서 전달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전은 형질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생명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엄마의 생명이 뭐 아들에게 연결되었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 혈우병도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예들이 생명과 혈우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 적응과 진화예요. 우리 자극과 반응에서는 여기 위쪽에서 얘기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 그런데 그 환경의 변화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쭉 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자손의 어떤 상태가 바뀌게 되냐면 몸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습성 등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주 조상시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응이라고 합니다. 시간차를 보게 되면은 자극과 반응은 굉장히 짧은 시간, 자극이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적응 같은 경우는 자극이 아주 오래되어서 무언가 변화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적응이 더 오래되어서 이제 완전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 현상이 바뀌게 돼요. 자, 유전자가 다양하게 바뀌어요. 부모 세대 혹은 이제 조상 세대의 유전자의 형태와 다르게 다른 유전자의 정보로 다양한 정보를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종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적응과 진화요. 그중에 진화가 더 많은 기출에서 기출되고 있죠. 문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여기 선인장의 가시. 원래는 넓은 잎사귀였는데 얘가 이제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뜨거운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물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잎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 물질이 다 다양성이 증가가 되어서 새로운 형질, 새로운 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진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도에 따라서 동물들의 말단 부위가 다르죠. 우리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비교를 해보면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엄청 크고 몸집이 작은 반면에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커다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제 두 여우들이 각각의 환경에 적응해 살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진화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가 여기에 대표적인 예예요.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 각각 많이 떨어져 있는 섬들이 있는데 각각의 섬들에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핀치새들이 각각 환경에 따라서 살다 보니 부리의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몸집의 모양, 여러 가지의 뭐 음식의 습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져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화의 대표적인 예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현상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생명현상의 특성 6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예들을 기출문제를 풀면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많은 예들을 접했을 때 그 예들이 각각 어떤 현상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이 문제들, 이 파트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물질대사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있는 생명과학의 두 번째 단원, 우리 대단원이 두 번째죠. 대단원 두 번째에 세포호흡과 같이 연결되어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대사를 쏙 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물질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질대사는요. 일단 정의 같은 경우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합쳐지는 합성 반응과 그 다음에 분해되는 이제 분해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합쳐지든 분해되든 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합쳐지는 반응을 우리는 합성 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동화작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 분해되는 반응이요. 이런 분해되는 반응을 우리는 이제는 이화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합성작용, 분해작용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무조건 선지에서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동화와 이화작용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각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화작용은요, 합쳐지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물질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물질들이 서로의 사이에 풀칠을 해가면서 이제 붙여서 커다란 물질인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반응 과정, 저분자의 물질이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와 그 다음에 그림을 같이 보면은 쉬운데 우리 그림이 바로 여기 기본 자료에 속해 있죠. 이 자료는 조금 작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한번 커다랗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자의 물질이 있었어요. 작은 물질들이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고분자의 물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화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동화라고 한번 커다랗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물질들이 커다란 물질이 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종이들 혹은 작은 조각들이 있을 때 큰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본드나 아니면 풀칠을 하듯이 이제 물질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칠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대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은 무엇이냐?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E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쭉 흡수해서 얘가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흡열 반응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흡열 반응.
그래서 주변의 온도들이 서늘해지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온도는 조금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고분자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작용이 바로 동화작용이죠. 자, 동화작용의 표도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요. 반응은 저분자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에너지 출입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이 춥다.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뺏어왔기 때문에 주변이 춥다. 자, 대표적인 예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합성이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있어요.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식물이 자신의 체내에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때에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요. 탄소 한 개짜리죠. 이런 탄소 한 개짜리를 사용하다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자, 점점 좁아져. 글씨 쓰기가 어려워져요. 자,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흡열 반응,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 맞죠?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가 흡수를 하게 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까지 흡수를 하게 되면 무엇을 만드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요, 탄소가 몇 개짜리냐면 6개짜리예요. 탄소 1개짜리에서 6개짜리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하는 반응,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빛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단백질 합성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느냐? 우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완전히 쪼갰을 때 가장 작은 분자의 물질이 있어요. 자, 이런 저분자의 아미노산의 물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건데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흡열 반응이고 합성이 됐으니까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이제 이화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화작용은 우리 동화작용의 반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는 반응을 우리는 이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출입이 존재할 거 아니야. 자, 본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풀을 붙였을 때 에너지를 흡입한 것과 다르게 이제 나는 쪼개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던 본드나 풀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발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변 같은 경우는 뜨뜻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저분자로 쪼개지면서 조금 서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표도 한번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고분자의 물질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어리. 이런 커다란 덩어리에서 저분자의 물질로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반응, 분해하는 작용, 이화작용이라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는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대표적인 예 광합성도 기억을 했듯이 여기에는 세포호흡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세포호흡은 위쪽으로 끌어당겨서 위쪽에서 설명할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 탄소 6개짜리로 합성하는 반응인 반면에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작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었어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뭐 단백질도 되고요. 지방도 돼요. 자, 어떤 물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탄소가 있는 유기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면 돼요. 그런 물질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었는데 탄소 6개짜리죠. 자, 이놈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제 세포 소기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쪼개지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이산화탄소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었었는데 이화작용의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광합성에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했는데 세포호흡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에는 열 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힘을 낼 수 있는 ATP라고 하는 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힘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의 이화작용, 대표적인 세포호흡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소화도 단백질 합성의 반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화 같은 경우는 우리 세 번째 단원, 대단원 3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단백질 합성의 반대작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소화는 단백질을 먹어야 우리가 소고기와 같은 스테이크를 먹게 되죠. 이런 단백질을
단백질을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누구로 쪼개지게 되냐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 이렇게 단백질에서 커다란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반응을 우리는 이화작용이고, 이때 당연히 에너지 나오겠죠. 에너지, 열에너지 등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 아미노산을 얻는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개는 서로 완벽하게 반대이고요. 에너지 출입도 반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얘들도 반대인 애들이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 대단원 2에서 두 번째 대단원에서 이제 세포호흡의 단원으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화작용을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대사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알았어. 그럼 공통점은 무엇이냐? 물질대사라는 공통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과정 중에 누가 쓰이게 되냐면 효소라고 하는 아이가 쓰이게 돼요. 사람은 아니고요. 당연히 물질이겠죠. 자, 내 몸 안에 있는 물질이야. 생명체 내부에 있는 물질을 바로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효소는 누구냐면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 애예요. 화학 반응에서 촉매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를 바로 촉매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체내에 있는 촉매제라서 이제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 화학 반응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를 효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이제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은 높은 온도나 에너지를 가해줄 수가 있어서 촉매제가 필요하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 몸 같은 경우는 36.5도죠. 36.5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라고 하는 촉매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대사는 무조건 효소가 첨가가 돼야 된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효소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 혹은 그 생명체, 무생물체 이런 애들은 이제 물질 대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생명체가 아닌 놈이다라고 결론을 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에서도 효소가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에서도 효소가 사용이 되고요. 자, 세포호흡 뿐만 아니라 호흡, 소화 과정에서도 이제 효소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 사이의 에너지 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마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화작용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화작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저분자의 물질에서 고분자로 변해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에너지상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자, 저분자의 물질은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분자의 물질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더라. 왼손으로 쓰니까 잘 안 써져. 자, 왼쪽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된다. 이만큼의 에너지 차, 이만큼의 에너지 갭을 이제 내가 흡수를 하게 되면서 채우게 되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동화작용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 물질 자체도 에너지가 높고 당연히 풀칠되어 있고 본드칠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그러다가 내가 쪼개지면서 풀, 본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물질, 저분자의 물질, 낮은 에너지의 물질을 생성하게 되니까 그 차이에 에너지 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에너지 갭만큼 이제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방출되게 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각각 보고 동화작용, 이화작용도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갔는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갔는지를 보고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요 사이에 이제 효소가 첨가가 되죠. 효소라고 하는 애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수히 많은 효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화학 반응들에 각각 다른 효소들이 사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무조건 일단은
효소라고 하는 종류들은 여기에 사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에서는 이 물질 대사만 단독으로 뽑아서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없고 이제 세포호흡이랑 같이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생명현상의 특성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뭐 선지의 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예들을 보게 되고 혹은 자료에 있는 예를 보게 되면서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가장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모습은 박테리오파즈의 모습이에요. 지금 왼쪽 기본 자료에 있는 오른쪽이죠. 기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 어떤 모습이냐면 꼭 외계인의 모습처럼 혹은 우주선의 모습처럼 생겼어요. 육각형의 모습에다가 다리가 달려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헥산의 모습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박테리오파즈의 모습입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은 무슨 껍질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세포막이 아닌 단백질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것은 유전 물질이죠. 헥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DNA나 RNA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헥산은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왼손으로 써야 돼. 자, 핵은 아닙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 자, 핵은 아니에요. 핵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핵막이 있어야지 우리는 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포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이 있어야지 세포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핵도 마찬가지예요. 핵막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할 수 있는 막이 있기 때문에 걔를 핵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나 RNA가 그대로 세포질에 퍼져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핵산, 유전 물질만 존재하고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껍질을 이용해서 그리고 핵산을 이용해서 생명현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게 되죠. 활물기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활물기생 과연 무슨 말이냐? 얘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에 들어갔을 때만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기생이 바로 이제 붙어서 산다, 쪽쪽 빨아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기생이죠. 그런데 죽은 생명체 내부에서는 기생하지 않아요. 무조건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에만 들어가야지 이제 얘가 살아서 기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활물기생.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세균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세균 필터라던가 아니면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제 바이러스의 모습, 활물기생, 세균보다 작다 이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 암기라고 써 있죠.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그리고 무생물적 특징을 나누어서 기억을 해라.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무생물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나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 어떤 상태에 어떤 특징 때문에 얘네들이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 아닌지 무생물이고 아니고 생물이 아닌지 자 한번 기억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자. 자 먼저 생물적 특징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생명체의 특징 6가지를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그 6가지를 잘 기억을 했을 때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나오면 여기 위에다가 적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핵산, 유전 물질이죠. RNA, DNA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핵산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내 모습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에 이 핵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요.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자손에게 유전 현상이 전달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핵산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생명 현상의 특성 중에서 뭐냐면 생식과 유전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항성이 커지거나 아니면 환경에 오랫동안 자극을 받게 되면 오랜 세대에 걸쳐서 유전
유전적인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유전자가 바뀌게 된다는 거고,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종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연변이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어서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 자, 적응과 진화를 한다.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서 종족 번식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생식과 유전,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모두 무엇 때문에? 핵산 때문에. 자, 그 다음 무엇이냐면, 자,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숙주 내에서만 일어나요. 자, 위쪽에 있는 핵산으로 이루어져서 유전 현상, 그 다음에 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세포 안에, 숙주세포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숙주세포 바깥쪽에서는 얘가 그냥 결정체의 상태로만 존재하지 이런 유전 현상이라던가 진화 현상이라던가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도 말하듯이 물질 대사도요. 활물 기생하기 때문이죠. 자,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에서만 들어가서 기생을 하고, 만약에 이 생명체가, 이 숙주세포가 죽었어. 혹은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공기 중에 더 떠다니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결정체로 둥둥둥 떠다닐 뿐이지 어떠한 생명 현상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생물 특징 중에서 물질 대사는 무조건 숙주세포 안에서, 그 다음 유전현상, 진화 모두 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물질 대사를 하게 됩니다. 숙주 내부에서 물질 대사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효소가 없어요. 자신의 효소가 없어요. 여기 바로 나오고 있죠. 자신의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 효소를 자기 것처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주 내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해. 꼭 생명 현상의 특징처럼 생명체처럼 물질 대사도 하고 생식도 하고 유전도 하고 진화도 하게 됩니다. 꼭 생명체처럼. 어디에서만? 숙주세포 안에서만.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숙주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숙주세포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제 무생물적 특징을 딱 띠게 되는 거예요. 생물체의 특징은 싹 버리고 완전히 다른 놈이 된 것처럼. 자, 어떤 특징 때문이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세포. 첫 번째 조건인 생명현상의 첫 번째 조건. 세포로 구성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세포막이 없거든.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생물이에요. 자, 숙주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 이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던 용어예요. 단백질, 결정체의 모습. 어떤 단백질 껍질을 갖는 생명체의 모습이 아닌 결정체, 덩어리의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숙주세포 밖에서의 무생물적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숙주세포 밖에서는 번식을 못해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효소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핵산이 있지만 자신이 생식할 수 있는 효소라던가 그런 생명 반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효소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스스로 혹은 얘를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또 바꿔서 얘기하냐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스스로 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생물적 특징 중에서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효소가 없어서 물질 대사를 못한다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되겠죠. 유일한 특징들이 되겠죠. 바이러스는 이 두 가지의 조건 때문에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 때문에 이제 반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바이러스와 생명체를 두고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